트럼프가 한국을 겨냥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한국 기술자 비자도 제한했습니다. 미국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월스트리트는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72시간 뒤 박수는 비명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엔비디아가 18% 폭락했습니다. 구글, 아마존이 연쇄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한 사람, 애널리스트 마크 핸더슨만 빼고 그가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AI 산업의 95%가 한국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틴다는 것. 트럼프는 적을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찔렀던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마크 핸더슨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15년째 반도체 산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오전 제 사무실 TV에서 백악관 긴급 기자회견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미국의 미래를 지키는 중대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및 관련 부품에 대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즉시 발효됩니다. 화면 속 기자들이 술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기술 인력의 미국 입국 비자를 대폭 제한합니다. 저는 커피잔을 놓았습니다. 100% 관세. 가격이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 시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제 공정한 경쟁을 시작할 때입니다. 트럼프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제 전화기가 바로 울렸습니다. 골드만삭스 반도체 담당 이사였습니다. 마크, 이거 기회야. 한국산 비싸지면 미국 기업들이 수혜 입지. 인텔, 마이크론 매수 추천해. 한국산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마이크론 있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미국 수입 비중. 메모리 72%, 디스플레이 68%, 배터리 58%. 높긴 했지만 치명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한국 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정오, 뉴욕 증시가 열렸습니다. 처음엔 예상대로였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론이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에서 출발했던 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AMD도 따라 떨어졌습니다. 오후 3시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11.8%, 구글 마이너스 4.1%, 아마존 마이너스 5.3%. 빅테크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폭발했습니다. 마크, 무슨 일이야? 왜 엔비디아가 떨어져? 한국 관세가 좋은 소식 아니었어.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투자자 관계부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주가가 폭락합니까?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급망 문제입니다. 한국발 이슈로 생산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내일 공식 발표 예정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이 마감됐습니다. 엔비디아 하루 만에 시가총액 3,500억 달러 증발. 나스닥 마이너스 3.2%. 아침의 환호는 저녁의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에 붉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왜 미국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긴급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 문서를 열었습니다. 부품 리스트를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GPU 칩 마이너스 대만 TSMC, 쿨링 시스템 마이너스 미국, PCB 기판 마이너스 중국,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보였습니다. HBM 하이밴드 위드스 메모리 마이너스 한국.
공급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원가 비중 60%.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60%? H백 한 장 가격이 45,000달러입니다. 그중 60%면 27,000달러가 HBM입니다. 저는 HBM 공급사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SK하이닉스 52%, 삼성전자 43%, 마이크론 미국 5%, 합계 100%, 한국이 95%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트럼프가 100% 관세를 부과한 그 부품을 한국이 95%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제가 없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국산 HBM 없이는 H백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AMD도 구글도 모두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AI 산업의 심장을 찔렀던 겁니다. 새벽 2시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엔비디아의 숨겨진 약점 HBM 한국 의존도 95%. 보고서를 완성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스탠리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긴급 엔비디아 HBM 의존도 분석이었습니다. 첨부 파일엔 한 문장을 굵게 표시했습니다. 한국이 HBM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으며 단기간 대체 불가능. 이메일을 보내고 2시간 뒤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골드만 이사였습니다. 마크, 95%가 확실합니까? 3번 확인했습니다. SK하이닉스 52%, 삼성전자 43%입니다. 마이크론은요? 5%입니다. 그것도 아직 양산 전 샘플 수준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날 아침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엔비디아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HBM 공급 차질 시 생산 일정 재검토 불가피.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엔비디아는 추가 7% 하락했습니다. 이틀 만에 18% 폭락이었습니다. AMD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메모리 의존도 검토 중, 대체 방안 모색. 하지만 시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체 방안이 없다는 걸요. AMD도 6% 떨어졌습니다. 오후에 구글이 움직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 일시 보류. 이유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메모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요. 구글 주가 마이너스 5%. 제 보고서가 블룸버그에 유출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아킬레스건 HBM 한국 의존도 95%. 기사가 나가자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CNBC,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가 연달아 보도했습니다. AI 붐의 숨은 열쇠, 한국이 쥐고 있었다. 트럼프 관세, 미국 기업의 부메랑. 실리콘밸리, 한국 없이는 불가능.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셋째 날,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트럼프의 수석 경제보좌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관세 문제는 재검토 중입니다. 미국 기업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재검토가 아니라 철회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CNBC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핸더슨 씨, 95%라는 숫자가 정말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대체가 안 됩니까? HBM은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12층까지 싸는 기술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10년 넘게 이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수율이 92%입니다. 다른 나라는요? 마이크론이 유일한 경쟁자인데 수율이 60%도 안 됩니다. 상업적 생산이 불가능한 수준이죠. 앵커가 카메라를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미국 AI 산업이 한국 두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핸더슨 씨입니까? 그렇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입니다. 내일 오전 긴급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한국 반도체 의존도 분석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72시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악관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료였습니다. 첫 슬라이드 제목은 이랬습니다. 미국이 놓친 진실 한국은 적이 아니라 생명줄이다. 72시간 동안 엔비디아 시가총액 5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나스닥은 8%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월드스트리트가 무너지는 동안 저는 한국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제 보고서가 이들을 AI 시대의 핵심으로 지목했으니 당연히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대변인도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조차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공급 차질 없다, 협력 지속한다 같은 메시지를 내보내죠. 하지만 한국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주가였습니다. 트럼프 발표 직후 한국 기업들은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마이너스 4.7%, 삼성전자 마이너스 3.2%. 하지만 곧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발표 전보다 높았습니다. 2.3%. 삼성전자도 보합세를 회복했습니다. 미국이 무너지는데 한국은 올랐습니다. 저는 서울 주재 애널리스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엔비디아 폭락인데 왜 SK하이닉스는 오릅니까?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핸더슨 씨, 한국 시장은 다르게 봅니다. 엔비디아가 안 사면 AMD가 사고 AMD가 안 사면 구글이 삽니다. 결국 누가 사든 한국산이죠.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고객사 주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저는 한국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봤습니다. KB증권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트럼프 관세는 단기 변수일 뿐. HBM 수요는 구조적이며 불변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HBM 없이는 AI 칩을 만들 수 없다. 시장 점유율 95%는 가격 결정권을 의미한다. 가격 결정권. 저는 그 단어에 멈췄습니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제 동료가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엔비디아 폭락 기간 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미국 펀드들은 엔비디아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SK하이닉스 ADR을 샀습니다. 삼성전자도 매수했죠. 한 헤지펀드 매니저의 내부 메모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리스크를 해지하려면 공급사를 사야 한다. 어차피 누가 이기든 한국이 돈을 번다. 월스트리트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를요. 저는 한국 언론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톤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럼프 관세에도 K반도체 요지부동. HBM 독점, 한국의 조용한 승리. 미국 AI 기업들, 결국 한국 찾을 수밖에. 위기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백악관 회의를 앞두고 저는 한국 기업들의 IR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SK 하이닉스 CEO 인터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10년간 HBM에 1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 발언도 있었습니다. HBM 수율 92%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 기술을 따라오려면 최소 5년이 걸립니다. 10년의 투자, 92% 수율, 5년의 격차. 이게 침묵의 이유였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시장이 알아서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가 말해야 할 건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95%는 위협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인정하거나 무너지거나. 백악관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트럼프는 한국에 100% 관세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결정을 번복시키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도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백악관 서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재무장관,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테이블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터 자리에 섰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핸더슨 씨, 당신 보고서 때문에 사흘간 난리였소. 사실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HBM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떴습니다. SK하이닉스 52%, 삼성전자 43%, 마이크론 5%.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95%라는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론은 2026년까지 양산이 불가능하고 설령 양산해도 수율이 58%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92%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요. 재무장관이 물었습니다. 10년이면 따라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10년 동안 한국은 HBM사로 넘어갑니다. 격차는 벌어질 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00% 관세가 발효되면 H백 가격이 45,000달러에서 7만 달러로 오른다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러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산 AI 칩으로 갈아탈 것이고 중국은 한국에서 관세 없이 HBM을 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에 AI 시장을 내주는 겁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제목은 해법은 파트너십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매출의 40%가 미국 기업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도 비슷했죠. 한국도 미국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00% 관세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자충수라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사흘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시장이 알아서 증명했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트럼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겠소.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재무장관이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합니다. 그날 오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젠슨 황이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팀 쿡, 순다르 피차이, 사티아 나델라도 함께였습니다. 빅테크 CEO 4명이 한꺼번에 대통령을 만난 겁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나왔을 때 젠슨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지만 건설적인 대화였다는 짧은 답변만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 반도체 관세 문제 재검토 착수. 철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후퇴였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7% 넘게 반등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침묵의 역습. 한국이 트럼프를 꺾었다. 72시간 만에 백기. K-반도체의 힘. 말없이 이긴 전쟁. HBM이 증명한 것. 한국은 단 한 번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협상 제안도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소리 지르는 데 있지 않다는 걸요. 95%를 쥔 자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시장이, 숫자가 현실이 대신 말해준다는 걸요.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던 겁니다. 백악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 뒤 제 이메일함에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엔비디아 CEO 오피스였습니다. 젠슨 황 한국 방문 예정. 동행 요청.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사흘 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전용기 터미널에서 젠슨과 만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핸더슨 씨,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10년 앞서 있습니까?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4시간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밖에는 SK 하이닉스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미국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산호세까지 가는 길은 낡은 고속도로였습니다. 30년 된 아스팔트에 균열이 가득했죠. 하지만 한국 고속도로는 달랐습니다. 매끄러운 아스팔트, 정확한 차선, 곳곳에 보이는 첨단 톨게이트. 저게 2000입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거대한 건물군이 나타났습니다. 젠슨이 중얼거렸습니다. 인텔 본사보다 크군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인텔 산타클라라 캠퍼스가 축구장 40개 크기라면 2000은 90개였습니다. 정문 보안 검색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서 광노정 사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젠슨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궁금합니다. 미국 마이크론도 HBM을 만들고 있는데 왜 한국만 성공했습니까? 곽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시작 시점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2013년에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론은 2021년에 시작했죠. 8년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늦어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클린룸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젠슨이 숨을 멈췄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공간에 수백 대의 장비가 빼곡했습니다. 인텔 팹보다 크군요. 그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실제로 인텔 팹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애리조나 챈들러에 있는 최신 시설이었죠. 하지만 2000이 더 컸습니다. 장비 앞에 섰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웨이퍼 하나당 72시간 걸립니다. 288번의 공정을 거치죠. 젠슨이 물었습니다. 마이크론은요? 마이크론은 96시간 걸립니다. 공정도 320번입니다. 더 오래 걸리는데 수율은 더 낮았습니다. 한국 92%, 마이크론 58%.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10년의 데이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가 화면을 켰습니다. 온도, 습도, 압력, 시간. 수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흘러갔습니다. 이 데이터는 10년간 축적된 겁니다. 어떤 온도에서 수율이 높은지, 어떤 압력에서 불량이 나는지. 2만 명이 10년간 기록했습니다. 젠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경험이군요.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완성된 HBM이 컨베이어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에 $1200. 월 85만 개 생산. 저는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10억 달러, 1년에 120억 달러였습니다. 미국 전체 반도체 수출액이 얼마죠? 제가 물었습니다. 연간 5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젠슨이 답했습니다. 그럼 이 공장 하나가 미국 반도체 수출의 24%를 담당하는 셈이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젠슨이 곽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부터 전력 투자하면 언제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곽 사장이 답했습니다. 기술은 5년이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5년 동안 우리는 HBMO를 개발합니다. 격차는 그대로입니다.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 호텔에서 젠슨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핸더슨 씨, 오늘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미국이 10년을 놓쳤다는 걸요. 2013년 우리가 AI에 투자할 때 한국은 HBM에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칩을 만들었고 한국은 심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95%입니다. 이제 압니다. 95%는 독점이 아니라 성견지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새로운 챕터를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미국이 놓친 10년, 한국이 준비한 10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삼성전자를 방문했습니다. 수원 사업장은 이천보다 더 거대했습니다. 정문에서 본관까지 차로 10분이 걸렸습니다. 젠슨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체를 합쳐도 이것보다 작겠군요.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김진수 부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젠슨이 먼저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솔직히 궁금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미국을 따라잡았습니까? 김 부사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을 간 겁니다.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투자 추이였습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은 CPU에 집중했습니다. 인텔, AMD 모두 프로세서였죠. 그래프에서 미국 투자의 80%가 CPU 분야에 몰려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메모리에 올인했습니다. DRAM, NAND, 그리고 HBM. 한국 투자의 75%가 메모리였습니다. 2020년까지 미국이 옳았습니다. CPU가 컴퓨터의 심장이었으니까요. 김 부사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2023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챗GPT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AI의 심장은 CPU가 아니라 메모리였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미국은 옳았습니다. 20년 동안. 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 한국이 앞서 있었던 겁니다. 젠슨이 물었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김 부사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2013년 우리 회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래는 데이터의 시대다. 데이터의 시대는 메모리의 시대다. 그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비웃었습니다. 메모리는 범용품이라고, 돈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삼성은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간 8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가 지금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글로벌 HBM 시장 규모였습니다. 올해만 80억 달러였고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장의 95%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76억 달러. 한국 두 회사가 나눠 갖는 시장이었습니다. 젠슨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뛰어들면요? 김 부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설비 투자만 수년이 걸리고 기술 확보는 더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 우리는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타이밍 싸움이었습니다. 한국은 10년 전에 올바른 선택을 했고 미국은 10년 전에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젠슨에게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젠슨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화를 낼 겁니다. 하지만 화낸다고 바뀌는 건 없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젠슨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삼성, LG, SK, 현대. 한국 대기업들의 로고가 하늘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핸더슨 씨, 미국이 한국을 과소평가한 이유가 뭘까요? 규모 때문 아닐까요? 인구 5천만, GDP 세계 13위. 작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작은 나라가 세계 시장의 95%를 장악했습니다. 젠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선택이 승부를 결정한다는 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으로 걸어가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3일 전만 해도 저는 이곳을 단순한 공급처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10년 앞을 내다본 나라. 미국이 CPU에 투자할 때 메모리를 선택한 나라. 아무도 믿지 않을 때 AI 시대를 준비한 나라. 그리고 지금 세계 AI 산업의 95%를 손에 쥔 나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14시간 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백악관에 다시 한번 보고서를 제출하기로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그들은 10년 전에 이미 이겼다. 트럼프가 100% 관세를 부과하든 한국을 압박하든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게임은 이미 끝나 있었으니까요. 승자는 10년 전에 결정됐으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이틀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산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 전면 철회. 발표는 금요일 오후 4시였습니다. 장 마감 직전이었죠. 나스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엔비디아 11.8%, AMD 9.3%, 구글 7.2%, 마이크로소프트 6.8%. 단 30분 만에 빅테크 시가총액 7천억 달러가 복구됐습니다. 제 전화기가 폭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고 72시간 전만 해도 트럼프는 강경했는데 왜 갑자기 철회했냐고요. 그날 저녁 젠슨 황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핸더슨 씨, 발표 봤습니까? 지금 막 봤습니다. 젠슨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빅테크 CEO들과 함께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최후 통첩을 했죠.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공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최후 통첩. 빅테크 CEO들이 대통령에게 선을 그은 겁니다. 트럼프가 받아들였습니까?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여줬죠. 우리 기업들 시가총액이 10조 달러, 미국 증시의 30%라고. 우리가 무너지면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전화를 끊고 저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때문에 굴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 때문에 굴복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무릎 꿇은 이유는 한국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이 이긴 겁니다. 한국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SK 하이닉스 8.7%, 삼성전자 6.2%. 하지만 정작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공식 입장도 논평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만 들썩였습니다. 무릎 꿇은 트럼프. 한국이 증명한 기술 주권. 침묵으로 꺾다. 10년 투자가 이긴 한 달. 미국도 인정한 K-반도체. 세계가 의존하는 95%. 백악관이 추가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한미 반도체 전략 동맹 출범. 미국이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공동 개발을 제안했고 한국이 수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백기였다는 걸요.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겁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제발 공급을 끊지 말라고.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침묵의 승리 한국은 어떻게 미국을 이겼나였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고, 항의하지 않았고, 협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한국은 95%를 쥐고 있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장이 증명했으니까요. 셋째, 미국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미국 기업들이 현실을 깨달았고 트럼프에게 항복을 요구한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겼다. 이것이 21세기 방식이다. 골드만삭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보고서가 월스트리트 전체에 퍼졌고 모두가 한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심지어 한국 ETF까지 95%를 쥔 자에게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니까요. 한 달도 안 돼 모든 게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너진 건 미국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항복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젠슨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한국 여행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95%의 숫자만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뒤의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10년의 인내, 2만 명의 헌신, 침묵의 힘.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이 왜 이겼는지를.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불빛이 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이천의 불빛. 24시간 멈추지 않는 공장의 불빛. 세계 AI 산업을 떠받치는 불빛. 그리고 말없이 이긴 나라의 불빛. 관세 철회 발표 다음 날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첫 번째 발표를 했습니다. 2004 공장 증설 확정. 투자액 3조 원. 2026년 완공 목표 3조 원. 관세 위협이 사라지자 즉시 투자를 결정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뒤따랐습니다. 평택 3라인 조기 가동. HBM 생산 능력 50% 확대. 한국 기업들은 침묵을 깨고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주 엔비디아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SK하이닉스와 3년간 장기 공급 계약 체결. 물량 2배 증량. 젠슨 황이 직접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진이 전 세계 언론에 실렸습니다. 한국 증시가 폭발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연일 상한가.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경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AI 시대의 사우디는 한국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사우디가 석유로 세계를 움직였다면 한국은 HBM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천항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HBM 컨테이너가 줄을 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20개 컨테이너. 한 달이면 600개. 각 컨테이너에 HBM 10만 개씩. 월 600만 개가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서는 엔비디아, AMD, 구글 직원들이 직접 나와 물건을 받았습니다. 빨리요, 빨리. 미국 직원들이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만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독일 총리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독 반도체 파트너십 체결 희망. 일본 총리도 왔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공동 개발 제안. 프랑스, 영국, 캐나다. 지칠 국가들이 줄지어 한국을 찾았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한국과 손잡아야 한다는 것. 서울 청와대는 정상회담 일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CNN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코리어즈 사일런트 레벌루션 마이너스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천공장, 수원 사업장, 한국 엔지니어들의 인터뷰. 그리고 마지막 장면. 나레이터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하지 않고 세계를 바꿨다. 총이 아니라 반도체로. 협박이 아니라 기술로. 이것이 21세기 방식이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그 다큐를 봤습니다. 화면 속 이천 공장이 보였습니다. 제가 몇 달 전 방문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공장이 세계를 바꿀 줄은. 제 책상 위에 새 프로젝트 의뢰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심층 분석, 한국 경제 성장 비결, 한국식 경영 모델 연구, 모두 한국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침묵이 바꾼 세계의 한국은 어떻게 AI 시대의 중심이 되었나였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소리치지 않았다. 반박하지도 협박하지도 항의하지도 않았다. 그저 10년간 묵묵히 일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침묵이 세계를 바꿨다. 미국 빅테크가 무릎을 꿇었고 유럽이 손을 내밀었고 일본이 고개를 숙였다. 이것이 한국이다. 크기가 아니라 선택으로 승부하는 나라. 힘이 아니라 기술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그리고 침묵으로 가장 큰 소리를 낸 나라.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하늘이 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한국의 하늘. 작은 나라지만 세계 AI 산업을 떠받치는 나라. 한마디 말 없이 미국 기업들을 굴복시킨 나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세계를 바꿀 나라. 침묵하는 거인 대한민국. 여러분, 한국은 한마디 말 없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동 메아리였습니다.